N번방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국회에서도 뒤늦게 N번방 방지법 재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총선 전국과 맞물려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그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어서 관련된 내용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주빈의 지금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의 그 신상 공개 사례와 달리 그 성폭력 특례법으로는 첫 번째 그 공개 네, 사례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특강법이라 그러는데 네. 특정 강력범죄 예를 들면 뭐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경우에 공개할 수 돼 있고 그동안 보면 아마 뭐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이제 공개가 됐었죠. 네. 그런데 다른 법은 이제 성폭력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근데 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구속될 때는 우리 머그샷이라는 거 다 찍어요. 네. 외국처럼. 외국은 아마 구속 아닌 경우도 일단 경찰서에 들어가면 찍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중시 여기거든요. 그런데도 머그샷은 다 웬만하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미국보다 이제 덜 보호된다고 오히려 더 엄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범죄자 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머그샷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더 공개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그동안 이제 공개됐던 이제 강력범죄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이제 법원에 갈 때 경찰서에서 네네. 이렇게 옮겨질 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언론에 노출이 돼 왔었었는데 조금 전 이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신상 공개 얼굴이 공개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사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언론에서 선 공개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공개 결정이 이렇게 나기 이전에 공개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공개한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관이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것이고 언론은 공개할 수 있죠. 그런데 공개했는데 그 뭐 명예훼손죄라든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또 따라 붙는 거예요.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그 사실이 진실이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진 않죠. 조금 아까 추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포토샵하고 포토샵이 아니라 그 포토존에서 네. 공개하는 거하고 이 법상 신상 공개하는 거는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상 공개에서는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아니면 죄명 이걸 네.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 더 나가서 머그샷 공개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출석 과정에 나가는 거는 네. 이제 포토존에 세우느냐 마느냐 이 네. 논란하고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핵심되는 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검찰의 출석 과정에 포토존을 없애버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공개 안 된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또 법무부의 지침이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법원에 출석할 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하고는 직접 관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조금만 더 드리면 네. 이 경찰 단계에서 공개거든요. 근데 검찰 단계 가면 또 다시 공개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네. 거기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그 규정에 보면 훈령이지만 네.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촬영을 허가하거나 아니면 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도록 그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언밸런스입니다. 사실 이 법령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보완할지 또는 개정할지 또 이번에 검찰 단계에서 공개 결정을 어떻게 할지 네.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드리면요. 계속 네. 죄송한데 왜냐하면 논란이 되니까요. 예. 네. 지금 방송도 보면 공개된 사진을 썼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비공개된 사진을 쓸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결정이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아마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출석할 때 찍는 거 하고 네. 저는 아마 가장 좋은 해결책은 미국처럼 보통 이렇게 범죄자들 나오면 이름이랑 머그샷. 목에 걸어가지고 네. 찍거든요.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우리나라도 찍습니다.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아니면 죄명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저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조주빈이 구속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기존 관례대로 한다면 이제 경찰
경찰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 단계에서 아마 그 언론사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었는데 아직 이제 속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머그샷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좀 질문을 좀 더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이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철저한 수사를 사실상 지시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뭐 그 조주빈처럼 구속돼 있는 운영자 외에 그 해당 방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현행 법에도 네. 그러니까 소지한 경우까지는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제작이라는 유포는 당연히 처벌되고요. 네. 근데 소지라는 건 이게 저장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경우, 네. 이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근데 또 한 가지 법의 허점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소지죄까지 처벌이 돼 있는데 성인에 대해서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지금 피해자들이 아마 이 박사방에도 73회인가 그런데 그 중에 네. 이제 청소년이 뭐 16분인가 이 정도 되는데 청소년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데 약간 허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로 했다든지 그런 가상화폐를 보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만약에 가상화폐라든지 그걸로 만약에 밝히지 못할 경우에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 이용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보고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다 밝힐 거냐 지금 뭐 언론에서 누적 합계입니다만 26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을 다 공개할 건지 말 건지 네. 아니면 그분들을 다 처벌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도 N번방 방지법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 무신경하다가 뭐 국민청원이 폭발하니까 이제야 관심을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긴 했었죠. 그런데 네. 그것은 이제 뭐 신체 사진을 이렇게 짜집기 편집해 가지고 음란물화 만드는 이 부분은 이제 규제하는 쪽의 논의였고요. 네. 처벌 형량이나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비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입법 작업은 아직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다만 국회 입법이 지금 시급하냐라는 문제는 별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양형 기준을 좀 높이는 부분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소지죄, 성인에 대한 소지죄 이 부분은 이제 입법 공백이지만 네. 나머지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부분은 실제 법원의 최종심 형량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법정 형량도 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제작의 경우에는. 따라서 이 형량, 법정형만 갖고도 엄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법적인 보완과 덧붙여서 이제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동인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지금 네. 징역 1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소지한 거라는 걸 핸드폰에 저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장한 것까지 다 처벌받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될 때마다 나왔는데 사실 흐지부지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도 뭐 집행유예라든지 아니면 벌금형이 되게 많고요. 5년치 통계도 보니까 아마 처벌 안 된 분이 한 80%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징역 1년 정도, 6개월 정도 받았는데 아마 미국에서 보는 바처럼 20년 이상 실제로 선고한 경우도 있고요. 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그 온라인 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이 관대하다. 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그거를 법을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네. 결국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돈 주고 사는 것 자체도 범죄행위다. 내가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명확하게 인식시켜준 게 중요한데 이번 암이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계기고 중요한 사안인데 법을 논의하고 만들고 시행하기까지 시간은 충분할까요? 지금 이제 어차피 소급이 안 돼요. 네. 지금 법을 제정해가지고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구형량이라든가 양형 기준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입법 공백 내지 형량이 낮은 부분은 이제 추후 다음 국회가 들었으면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조주빈의 신상이 조금 전에 공개돼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다 법조인이셔서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봤고요. 이제 그 총선 관련된 얘기로 이제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네. 뭐 22일 남은 상황인데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미래한국당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통합당의 영입 인재를 전면에 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전면에 배치된 분들 보면 약간 직능 대표성을 갖추고 네.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갔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청년들이 조금 눈에 들띈다는 거. 네. 그렇지만 어떤 그 비례표를 얻기 위한 국민의 어필 과정에서 보면 직능 대표들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도 있었어요. 예. 그동안에 혼란이 좀 있었지만 어찌됐든 잘 마무리됐다는 부분은 좀 다행입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포함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황교안 대표의 의중, 바람 이런 것들은 본인의 스스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거죠. 기존에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선거인단에서 부결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어떤 사육이 반영된 의중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의사 전달이다. 그래서 선거법상을 보더라도 단순한 공천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반대 지지 표시는 이거 선거운동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민주당도 이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명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네네. 오후에 이제 찬반 투표가 있는 거죠. 네, 어제 뭐 순위도 정해진 것 같고요. 네. 결국 그에 대해서 아마 뭐 찬반 투표한다는데 아마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아마 전당원 투표로 하겠다 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최고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에 뭐 약간 음주 전력 있는 분도 있고 이래서 논란이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원래는 그 선거 인단으로 하거든요. 100여 네. 분 전에도 하는데 전당원 투표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 이게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26, 27일 날까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목금이죠. 목금까지 등록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논란 없으면 아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명단이 발표가 됐고 지금 이제 순번이 좀 정해져 있는데 네.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함께 참여한 군소정당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군소정당들의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뭐 원외 정당, 군소 정당이라 할 수 있죠. 네. 네 군데 정도가 참여했는데 지금 네. 두 분들은 어쨌든 당선 안건적으로 들어왔고 네. 두 분은 아마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안 돼도 이의 제기 안 한다. 그리고 어떤 검증 과정에서 뭐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아마 뭐 확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분들도 물론 뭐 그 정도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 저희 당 입장에서는 10번 이후로 그러니까 11번부터 받겠다를 한 거였거든요. 그 네.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더라도 더 이상 어떤 이득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앞에 한 10번까지 정도는 뭐 소수정당이든 군소정당 몫으로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지킨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원칙은 지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심사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심사 시스템을 그대로 어쨌든 적용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검증이라는 게 결국은 서류라든지 아니면 뭐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 이런 걸 하는데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결국 그 미래한국당 대표 명단에서 최종 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 통합이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통합 여부에 대한 잣대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뭐 박 전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주면 보수 통합 메시지가 흔들림이 없는 거고 네. 공천을 안 주면 흔들린다 이런 잣대로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공천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2번 연속 탈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2번 구성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개인적인 본인 어떤 마음을 떠나서 박 전 대통령이나 기타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극기 세력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손익 계산표 분석이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그 태극기 세력이라고 특정 정치 세력을 딱 범주화시킬 수는 없지만 네. 어찌됐든 상당히 흡수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정당의 지지율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그 미래통합당 등에 상당한 세력이 흡수됐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범주화시켜서 이 부분을 특별 대우한다든가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 이제 투표용지에서 이제 윗번호를 받으려면 네. 그 현역 의원들이 많이 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종걸 그러니까 중진인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 행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몇 명 정도 더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길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의당이 6석입니다. 네. 이게 한 3번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7석이면은 3번이고 5석이면은 이제 뭐 4번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저는 뭐 3번이나 4번이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마 뭐 대략 아마 6, 7석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지금 아마 오늘 중에 얘기가 되면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래한국당이 9명이신 거죠? 9분인데 이제 김정은 예, 의원이 예. 와서 상임 고문을 맡기로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10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10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기호 1번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네, 네. 왜냐하면 민생당이 한 20분 정도 되기 네. 때문에 20명까지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20명을 넘기겠다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썼는데 저희들은 뭐 3번이냐 4번이냐기 때문에 사실은 7명 안팎. 그렇죠. 제가 네. 보기에는 뭐 1, 2번까지 하려면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3번, 4번 정도 위치할 걸로 보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물론 뭐 민주당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여당이기 때문에 네. 1번이 되면 좋겠지만 1번이 안 될 바에는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상황을 두고 양당 모두 뭐 꼼수 대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거에도 굉장히 어쨌든 죄송하죠. 네. 왜냐하면 원래 애초에 뭐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이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소수 정당들이 득표를 받으면 그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 원칙은 좀 지키고 싶었고요. 네. 근데 불가피하게 어쨌든 뭐 상대방이 이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위성정당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합정당을 하는 형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 선거법 만들고 좀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런 꼼수 평가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다만 기존에 온 행보를 비춰보면 4+1 협의체와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할 때도 끝까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네. 그거 지키지 않았죠. 그다음에 선거법 통과된 이후에 정의당과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그다음에 뭐 가자환경당 등 소수정당과 약속도 지키지 않았죠.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이익 앞에서는 이 공당인 정당이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크나큰 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지금 20여일 앞으로 좀 다가왔는데 이제 그 각 정당들의 이제 두 정당의 그 총선 전략 그리고 몇 석 정도를 지금 확보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각자 이제 1분씩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선이 지금 어쨌든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큰 뭐 저희들 뭐 총선 전략을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 보고요. 지금 가장 관건이 되는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47석이면은 한 2%의 한 석 정도 되거든요. 저희 네. 정당 지지율을 한 40% 정도로 보면 20석 정도면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저희 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하는 것 같고요. 지역구에서는 아마 지난번 대표님께서 130석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일당이 되는 게 저희들이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래통합당도 일당이 목표입니다만 네. 그 이유는 이제 현 정권에 대한 견제론입니다. 현 국회가 사실 상권 분립의 한 주체로서 네.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것은 민주당 일당이었기 때문이어서 미래통합당 일당 겸 과반을 획득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조금 전에 오늘 이제 조주빈 신상이 공개돼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법조인 출신이신 이제 두 분께 들어봤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총선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